강아지별의 강아지들에게 소설 읽어주기. 톨스토이 악마. 피터야, 웬디야. 오늘도 톨스토이의 악마를 들려줄게. 아침 식사가 끝나면 가족들은 제각기 흩어졌다. 예브게니는 평소대로 자신의 서재에 들어갔다. 그러나 책을 읽거나 편지를 쓰기는커녕 계속 줄담배를 피우며 생각에 잠겼다. 결혼 이후로 비루한 감정에서 놓여놨다고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게 추잡한 생각이 마음속에서 되살아난 것이 놀랍고 끔찍하고 고통스러웠다. 결혼한 후로 단 한 번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설령 그 여자, 그가 알고 지냈던 스테파니다나 심지어 그냥 알고 지내던 여자라도 아내를 제외한 어느 여자에게도 이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그런 까닭에 마음속으로 해방감에 수없이 기쁨을 느끼곤 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아무래도 그가 여태 그 일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느껴졌다. 그가 지금 괴로운 것은 그런 감정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는 것. 비록 그가 그녀를 원했든 아니든 간에 그는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생생하게 되살아나면서 반대편에 서서 조심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었다. 물론 그런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 없었다. 그에게는 편지를 받고도 여태 답장을 하지 못한 편지가 한 통 있었다. 속히 답장을 써야 할 형편이었다. 마음을 가다듬고 책상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편지 쓰기를 마치고 나니 괴로운 감정에서 비로소 노연할 수 있었다. 조금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마구간에 가기 위해 방에서 나왔다. 그러나 불행인지 우연인지 몰라도 다시금 불운과 맞닥뜨렸다. 현관을 막 나서려는 찰나 모퉁이에서 빨간 줄무늬 치마에 선홍색 머리수건을 쓴 여자가 두 팔과 몸을 흔들면서 예브게니 바로 곁을 지나쳐갔다. 그저 스쳐간 것이 아니라 마치 장난이라도 치듯 함께 일하던 하인을 뒤쫓아 뛰어갔다. 다시금 벌건 대낮, 쐐기풀, 산지기 단일화의 집 뒷마당과 단풍나무 그늘에서 잎사귀를 씹으며 환하게 웃고 있던 그녀의 얼굴이 예브게니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안 돼. 이런 가당찮은 상상은 그만둬야 해. 중얼거리며 여자가 눈앞에서 사라지기를 기다려 사무실로 갔다. 점심시간이라 집사가 자리에 있기를 내심 바랐다. 바라던 대로였다. 집사는 막 낮잠에서 깬 것 같았다. 사무실에 서서 기지개를 켜고 하품을 하면서 축사지기와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바실리 니콜라이에비치, 무슨 일이십니까요? 자네와 할 얘기가 좀 있네. 무슨 지시하실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아니 자네 하던 얘기 마저 끝내게. 그럼 아직 농장으로 데려오지 않았단 게야? 바실리 니콜라이에비치가 고개를 돌려 축사지기에게 물었다. 워낙 무거워서요, 바실리 니콜라이에비치. 무얼 말인가? 예브게니가 물었다. 암소가 들판에서 송아지를 낳았는데쇼. 어쨌든 알았네. 지금 즉시 말을 매라고 지시하지. 니콜라이 리수후에게 진마차를 준비하라고 함세. 축사지기가 방을 나갔다. 저기 내 말 좀 들어보게. 예브게니는 막상 말을 꺼내려니 수치심에 뺨이 발그레해지는 것을 느꼈다. 저기 바실리 니콜라예비치, 내가 총각 시절에 말하기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말이야. 자네도 들어서 알고 있을 테지. 바실리 니콜라예비치가 눈웃음을 짓는 것이 필경 주인에게 쑥스러운 듯 이윽고 말문을 열었다. 스체파니다에 대한 얘기 말씀입니까? 그렇지, 바로 그걸세. 그러니 그 여자가 우리 집 일을 돕는다고 드나드는 짓일랑 못하도록 자네가 조치를 좀 취해주게. 제발 부탁이야. 내 말뜻을 이해할지 모르겠네만 나로서는 몹시 불쾌한 일이거든. 그럼요, 알아들었죠. 틀림없이 서기로 일하는 반야가 다리를 놨을 겁니다. 부탁하네. 그건 그렇고 나머지 비료는 뿌렸나? 예브게니는 혼란스러운 속내를 감추면서 말문을 돌렸다.
예, 지금 마저 뿌리러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문제는 일단락지었다. 예브게니는 안심하면서 그녀를 까맣게 잊고 1년을 살았듯이 앞으로도 지금처럼 그녀를 보지 않기를 바랐다. 바실리가 서기 이반에게 말하고 또 이반이 스테파니다에게 말하면 그녀도 내 뜻을 알아차릴 테지. 혼자 중얼거리면서 바실리에게 말하길 잘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사실 입을 열기가 좀 힘들었던가. 그래,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의혹과 수치심을 갖고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야 훨씬 낫지. 그는 자신이 지었던 죄를 떠올리기만 해도 몸서리가 쳐졌다. 수치심에도 불구하고 바실리 니콜라이에비치에게 말하는 등 도의적인 노력을 기울인 탓에 예브게니는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리자도 남편이 완전히 마음의 평안을 찾고 평소보다 더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아마도 어머니들이 말끝마다 서로 비꼬고 피곤하게 신경전을 벌이니까 중간에서 힘들었던 거야. 그이는 예민하고 순진한 사람인데 날마다 불협화음으로 삐걱대는 노인들의 대화를 들어 넘기는 게 좀 어렵고 불편했겠어? 리자는 그렇게 이해하고 넘겼다. 이튿날은 성령 강림절 축제 기간 첫날이었다. 날씨는 그야말로 청명하기 이를 데 없어서 마을 아녀자들은 들꽃으로 꽃다발을 만들기 위해 숲으로 가는 길에 여느 때처럼 먼저 토지 주인인 귀족의 저택에 들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마리아 파블로브나와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는 한껏 성장을 하고 양산을 쓴 채 현관 앞에 서 있다가 원물을 추고 있는 아녀자들에게 다가갔다. 예브게니의 집에 살고 있는 놀고 먹으면서 늘 술에 취해 있는 삼촌도 중국산 비단으로 지은 옷을 입고 노마님들과 함께 집에서 나와 구경을 했다. 알록달록하고 환한 빛깔의 옷을 입은 젊은 아낙네들이 손에 손을 잡고 빙빙 돌며 춤을 추고 그들에게서 떨어져 나온 소녀들이 사방에서 위성처럼 작은 원을 그리며 춤을 추었다. 손에 손을 맞잡고 소녀들이 빙빙 돌아갈 때마다 축제일에 맞춰 새로 해입은 사라사 무늬로 염색한 사라판이 서로 부딪히면서 사락사락 소리를 냈다. 꼬마들은 깔깔거리며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젊은이들은 파란색 혹은 검은색 옷과 모자에 빨간색 루바슈카를 차려입은 채 해바라기 씨 껍질을 뱉고 있었다.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원물을 지켜보고 있었다. 두 노부인은 원을 그리며 빙글빙글 돌아가는 아녀자들 근처로 다가섰고 노부인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 길고 하얀 팔과 팔꿈치가 드러난 넓은 소매의 하늘색 드레스 차림에 푸른색 리본을 머리에 단 리자가 서 있었다. 예브게니는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숨어 있는 것도 우스웠다. 그는 문을 열고 나와 담배를 문 채 현관에 서서 젊은이들과 농부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들 중 하나와 담소를 나누었다. 마을 아낙네들은 목청껏 노래를 부르며 흥겹게 춤을 추고 손뼉을 쳤다. 사람들이 마님을 원하고 있어요. 한 소년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한 리자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리자는 마을 여자들의 춤을 보고 있는 남편에게 다가가 춤추고 있는 아낙네들 중에서 특히 그녀의 마음을 끄는 한 여자를 가리켰다. 스테파니다였다. 그녀는 황금색 사라판의 비로드 천으로 만든 소매 없는 윗도리를 입고 목에는 비단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다. 활달하고 기운이 넘쳐 보이는 그녀는 얼굴에 홍조를 띤 것이 몹시 즐거워 보였다. 그녀의 춤솜씨는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그러나 예브게니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 코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그래, 그렇군. 어쩌면 저 여자로부터 영영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몰라.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는 그녀가 지닌 독특한 매력이 두려워서 아예 쳐다보려 하지 않았다. 그런 까닭인지 잠깐 그녀를 봤을 뿐인데도 매우 특별하고 매혹적으로 느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반짝이는 시선을 통해 그녀가 자신을 의식하고 있으며 자신 또한 원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영지의 주인 입장에서 얼마 동안 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러나 장모 바르바라 알렉세이에브나 부인이 스테파니다를 불러 꼴사납게 거칠애로 허물없는 사이인 양 대화하는 것을 보자 돌아서서 자리를 떠났다. 그는 서성거리다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를 보지 않으려고 피했지만 위층으로 올라가자 자신도 모르게 창가로 다가갔다.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다. 마을 아녀자들이 집 앞 현관에 머무는 내내 그는 창가에 서서 스테파니다를 넋이 나간 듯 보고 또 봤다. 아무도 자신을 눈여겨보는 사람이 없자 뛰다시피 아래층으로 내려와 살금살금 발코니로 나가서 담배에 불을 붙인 다음 정원에서 마치 산책이라도 하는 양 그녀가 사라진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오솔길을 따라 두어 걸음 옮겼을까. 나뭇가지 새로 소매 없는 비로드 위독과 황금빛 사라판 그리고 빨간 머리 수건이 보였다. 그녀는 마을 여자와 함께 어디론가 걷고 있었다. 어디로 가는 걸까? 갑자기 손으로 심장을 움켜쥔 듯 절제할 수 없는 욕망이 끌어올랐다. 예부게니는 낯선 사람이 된 듯 사방을 둘러본 후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예부게니 이바노비치, 예부게니 이바노비치, 접니다요. 부르는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우물을 파고 있는 사모킨 노인이 보였다. 정신을 차린 예부게니는 재빨리 발길을 돌려 사모킨에게로 다가갔다. 사모킨과 건성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연신 곁눈질로 그녀를 보았다. 마을 여자와 함께 언덕을 내려가고 있는데 아마 우물에 가거나 우물가에 간다는 핑계로 잠깐 머물렀다가 춤추는 일행에게 달려가려는 것 같았다. 사모킨과 대화를 나눈 후 예부게니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집으로 돌아왔다. 무엇보다도 그녀가 자신의 속마음을 알아차렸을지 모른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그녀를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도 그렇고 그녀도 예부게니를 원하는 게 분명했다. 두 번째는 함께 있던 다른 여자, 즉 안나 프라하드로바, 그녀도 이 사실을 눈치챈 것이 분명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스테파니다에게 사로잡혀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할 수 없고 종잡을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 움직여지는 데다 오늘은 다행히 벗어날 수 있었지만 오늘이 아닌 내일 또 모레 언제 파멸에 빠질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 파멸이야. 그는 이 상황을 달리 인식할 수가 없었다. 마을의 하찮은 농꾼 여자와 젊고 사랑스러운 아내를 바꿀 것인가? 누가 봐도 이것이 파멸 아니고 무엇인가? 생각만 해도 끔찍한 파국이야.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안 돼. 뭔가 방법을 찾아야 돼. 아니 이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려는 걸까? 정말 이렇게 파멸할 수밖에 없는 건가? 과연 아무 방법도 없는가? 아니 무슨 수를 찾아야 해. 다시는 그 여자를 생각하지 마. 절대 떠올려서도 안 돼. 자신에게 엄격하게 명령했다. 하지만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각은 어느새 그녀에게로 옮겨가고 눈앞에 그녀의 모습이 아른거렸으며 단풍나무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는 언젠가 읽었던 고행하는 수도사에 관한 이야기를 기억해냈다. 병든 여인을 치료하기 위해 몸에 손을 올려놓아야 했는데 누워있는 여인에게 유혹을 느끼자 뜨겁게 불타오르는 불 속에 손을 밀어넣어 손가락을 모두 태워버린 일화였다. 그는 이 사실을 상기했다. 그래, 파멸하는 것보다 손가락을 태울 각오를 하는 편이 낫지. 그는 방안을 둘러보고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성냥을 긋고 불꽃에 손가락을 갖다 댔다. 그리고 스스로 비꼬듯 중얼거렸다. 자, 이제 어디 그 여자를 생각해봐. 성냥불은 뜨거웠다. 그는 그을린 손가락을 움츠리면서 성냥을 내던진 후 한심해했다. 이 무슨 시시하고 엉터리 같은 짓거리람? 이런 짓은 할 가치도 없어. 그 여자를 보지 않기 위해 보다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 해. 내가 멀리 떠나든가 그녀를 마을에서 쫓아내는 수밖에 없어. 그래, 멀리 보내는 거야. 그 여자 남편에게 돈을 쥐어주고 도해지나 다른 마을로 떠나라고 해야지. 하지만 사람들이 알면 두고두고 어쩌니 저쩌니 말이 많을 텐데.
그래도 가까이 두고 위험 부담을 안는 것보다야 훨씬 낫지. 이 방법밖에 없어. 혼잣말을 하다가 눈을 뜨니 스테파니다가 보였다. 어디로 가는 걸까? 불현듯 궁금해졌다. 예브게니 생각에는 그 여자도 창가에 서 있는 그를 본 듯 싶었다. 그에게 시선을 보낸 후 곁에 서 있던 누군지 알 수 없는 아낙네의 손을 잡고 흔들면서 정원 쪽으로 걸어가는 것이었다. 무슨 까닭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예브게니는 방금 결론 내린 대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 사무실로 갔다. 축제 옷을 차려입고 머릿기름을 바른 바실리 니콜라이에비치가 아내와 무명 목도리를 두른 손님들과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바실리 니콜라이에비치, 자네와 할 말이 좀 있네. 들어오십시오. 저희도 차를 다 마셨거든요. 아니, 나랑 같이 나가는 게 좋겠네. 그럼 그렇게 하시죠. 잠깐 모자만 가지고 쇼. 타냐, 사모바르를 치워요. 바실리 니콜라이에비치는 아내에게 이르고 기꺼이 따라 나섰다. 예브게니가 보기에 그는 술을 꽤 마신 듯 보였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어쩌면 더 나을성 싶은 게 바실리가 술에 얼근히 취해 있다면 예브게니의 상황을 더욱 불행하게 여겨줄 것 같았다. 바실리 니콜라예비치 또다시 그 얘기를 하러 왔네. 전에 말했던 그 여자 말일세. 무슨 일 있습니까요? 다신 집안에 불러들이지 말라고 지시해 두었는데요. 아니 그게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고 내린 결론인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해서 말이네. 그 여자네 식구를 멀리 보내면 안 될까? 그 집 식솔들을 마을에서 내보낼 순 없을까 해서 말이야. 어디로 보낸단 말씀입니까? 예브게니가 짐작컨대 못마땅하고 비웃는 듯한 말투로 바실리가 되물었다. 그래. 그래서 생각한 건데 그 사람들한테 돈을 좀 주거나 칼토부스크에 있는 토지를 떼어준다면 그 여자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하지만 어떻게 쫓아보낼까요? 그 집 남자가 고향을 버리고 어디로 간답니까? 주인 어른께서는 왜 그런 일을 하시려고요? 그 여자가 주인 어른께 무슨 방해가 되기라도 합니까요? 여보게, 바실리 니콜라이에비치. 만일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끔찍할지 생각 좀 해보게. 아이, 대체 누가 주인 마님께 그런 얘기를 한다고 걱정이세요? 그럼 이런 고통을 안고 난 어떻게 산단 말인가. 아무렴 너무 힘든 일이야. 도무지 주인님이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든지 옛날 일을 들추어내는 놈이 있으면 제가 두 눈을 뽑아버리겠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으며 황제 폐하 앞에서 결백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요? 어쨌거나 그들을 멀리 보내는 게 낫겠어. 자네가 나서서 그 남편하고 얘기해보지 않겠나? 에이, 얘기하고 말 것도 없어요, 주인 어른. 대체 뭐가 문제라고 그러세요? 모든 게 다 지난 일이고 말짱 잊혀졌는데요. 지금은 그런 일 없는 줄 아세요? 어느 누가 지금 와서 주인 어른의 흉을 잡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주인 어른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아는 판국에. 하여튼 자네가 가서 얘기를 좀 해보게. 아이고, 알았습니다. 말해보지요. 비록 이런 행동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해도 바실리와 얘기를 나누고 나니까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되었다. 중요한 것은 흥분 때문에 위험을 과장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다는 점이다. 과연 그가 그녀와 밀회를 하기 위해 갔던 것일까? 그것은 아무래도 억지스럽다. 그는 그저 정원을 걸으며 산책하고 있었고 여자는 우연히 그 앞을 지나갔을 뿐이다. 피터 웬디야, 점점 흥미진진해지지? 아직 강아지가 이해하기에는 좀 난해한 이야기야? 그럴 수 있지. 그래, 조금 참을성을 가지고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보자. 피터야, 웬디야, 또 성경 읽어줄게. 기다려.